네, 잘 들리시나요? 여기 강의실의 구조가 되게 재밌네요. 플랫하게 탁 돼가지고 책상, 크다만 책상이 저 끝까지. 성균관대학교 김용세입니다. 사실 전 무역 자체 이거에 대한 것보다 그냥 전반적인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초청받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융합을 해가지고 제조업의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떨 때는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소개할 때 써먹으려고 만들었던 건데, 성균관대학교에 여기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신 분들이 계시나요? 분명히 있으실 텐데. 성균관대학교가, 그러세요? 네. 성균관대학교가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어요. 서울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고 수원은 자연과학 캠퍼스인데, 물론 이제 의대는 삼성병원에 이제 그 메인이 있지만,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2000년도에 와가지고 2005년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인스티튜트라는 융합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양쪽 캠퍼스의 교수님들이 뭔가 같이 한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융합이라는 부분을 성균관대학교가 아주 앞장서서 대표적인 융합 교육, 융합 연구를 해오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그림 2007년부터 써먹는 건데, 이거 보시고 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세 분만 이거 보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뭔가 인풋을 드렸으니까 이걸 딱 봤더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한 세 분만 얘기하시면 크게 소리 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가 마이크 가지고 뛰어가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보시고. 참고로 저는 저 왼쪽 밑에 있습니다. 사람. 네, 다 사람이죠, 그죠? 네. 근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 네, 사람. 조금만 더 수식을 붙이시면 전 세계 사람. 네.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 디자인. 네. 남녀노소. 한 번만 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막 나오네요. 뒤쪽으로 여기 왠지 여기서부터 뒤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 쪽에서. 한 분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갈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Everybody is different. 혹시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 이 양반 아시는 분 얼굴 보이세요? 그러니까 디자인 동네에서 유명한 분인데, 저 양반 이름이 김영세고요. 제 이름은 김용세고,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인데, 제가 요새 이제 돋보기를 써가지고 저도 이제 안경을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도 살이 좀 쪄가지고 이제 저랑 더 비슷해요. 저보다 10살 위 형님인데, 그런데 일하는 것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 둘이 형제가 비슷하네. 그러면 우리 둘 다 삐집니다. 우리 다르거든요. 에브리바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그거 증거를 하나 드리면,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니까 얘네들이 똑똑한 거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거의 비슷한데, 남학생 있고 여학생 있는데, 얘네들을 사당동에 있는 파스텔시티 처음 지어졌을 때 이 건물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층에 있는 로비 공간에서 뭔가 태스크를 줬는데, A4용지 낱장에다 뭘 그리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생각했던 거는 여기 요 책상 비스름한 구조물에다 대고 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명은 그렇게 그렸죠. 근데 복장이 달라서 그런지 이 친구는 엉거주춤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쪼그려서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4명은 벽에다가 대고 그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여기 3명은 이거 앉지 말라고 써 있었다는데 뻔뻔스럽게 자기 몸뚱이를 여기다가 지지하고는, 정작 종이는 자기 넓적다리에다가 지지하거나 한 거예요. 이 친구는 가방에 2개 있었답니다. 하나는 오른쪽 어깨, 하나는 왼쪽 어깨에다 메고, 종이컵에 커피를 먹고 있던 거는 입에다 물고 자기 손바닥에다 대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는 태스크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다르다는 거 이해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15명이 갔으면 15개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에브리바디가 다르다는 말 하는 거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경제, 무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소비자 중심에 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소비자마다. 근데 이게 고객인데 같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이모션이 정서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사용자들인데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른데 이게 소비자건 고객이건 사용자건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인 거거든요. 사람으로서 라이프 프레퍼런스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연이 준 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인공물인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또 제품과 서비스를 만끽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들은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야지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every designer is different.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005년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인스티튜트를 만들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자. 교육도 하고. 초반에는 디자인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이제 이런 쪽 서비스라는 거를 어떻게 프로덕트와 연계를 해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만드느냐 이런 쪽이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융합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파드라는 프로덕트에 아이튠즈라는 서비스가 융합이 됐죠. 누구한테 밸류를 주냐 하면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 밸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럴듯한 비즈니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전거라는 제품에 렌탈 서비스가 붙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유경제 얘기가 나오고 환경 이슈가 나와서 환경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나이파 원장님, 윤정롱 원장님인가?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공기 엔진을 뭐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GE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를 paid by the hour of operation이라는 컨트랙트를 맺는 거죠. 그래서 고장나면 우리 돈 안 받겠다. 그래서 메인티넌스 서비스를 번들링을 해주겠다. 근데 그 메인티넌스 고장난 다음에 고치는 거가 아니라 미리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기 위해서 자동 진단하는 센서들을 박아놓겠다. IoT의 시작이에요. 인텔리전트 메인테넌스 리서치 센터가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0년도 제가 9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 교수를 했는데 한 98년 이때쯤 인텔리전트 메인테넌스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런 거 쭉 해오던 바이고 넓은 의미에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유럽 쪽에서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미국 쪽에서는 피지컬 사이버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진행된 것들이죠. 근데 이런 제품에 연관된 서비스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제품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에요. 제품을 없는 걸 있게 해주거나 제품이 고장나지 않게 해주거나. 그런데 나이키 플러스가 한 서비스는요. 나이키가 만드는 제품, 운동복, 뭐 신발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거가 아니라 그 신발과 운동복을 사서 쓰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서비스 서포팅 커스터머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 제품에 연관돼 그래 왔었고요. 어떤 의미로 서비스 없는 제품 없고 제품 없는 서비스 없는데 이게 이제 레비뉴의 창출의 핵심이 점점 제품에서부터 서비스로 옮겨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근데 과연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있던 제품보다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뭔가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제 대답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아주 너무나도 뻔한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뭐 스탠포드 디스쿨 얘기를 많이들 매스컴에서 많이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사실 스탠포드의 디자인 프로그램 역사는 50년이 훨씬 넘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아까 그 김영세 대표 그 양반이 저보다 10살 형인데 야 내가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나는 미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스탠포드 디자인 프로그램 못 갔는데 너는 공과대학 가서 기획과 가서 거기 가라.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 얘기만 듣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가서 기획과 가서 스탠포드에서 석박사를 하고
왔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가 인간 가치를 바닥에 깔고 융합이 됐을 때 이노베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 사실 그게 테크놀로지보다 앞서는 거죠. 그럼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학 스타가 된 사람이 스테판 바고라는 하와이 대학교 교수인데 서비스 지배 논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지배를 했었어요. 물건이 귀할 때는 물건 가진 사람이 폼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서비스 지배 논리다. 딱 10년 전에 이 논문을 썼고 사실 저도 이 얘기를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금년이 이 제조업 혁신에 대한 거가 적기인 것 같더라고요. 10년쯤 기다리니까. 이 서비스 지배 논리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물론 스테판 바고의 그림은 아니고 딴 데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이노베이션 사이클이라는 거가 예전에 제조업체가 아니면 뭐 회사가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을 통해서 많은 그 수익을 올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요 기술 개발을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림이 좀 작아서 멀리 있는 분 안 보이실 텐데 그 스위스에 있는 무슨 대학의 그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그 구글 치시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요 회사가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회사가 벙찐 겁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얘가 웃는 모습으로 다시 바뀌고 등치가 똑같이 커졌어요. 얘는 황당한 모습이 된 거죠. 뭐 카피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캐치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싸구려가 되는 이 사이클이 이제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 제품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비스로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도대체 뭐길래 제품 가지고 물건 가지고 안 되는데 서비스를 통하면 서비스를 지배하게끔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면 예를 들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5년 전에 경기연구원에 있는 경제학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뭐 서비스 경제학과 처음 만든다 그랬을 때. 그러더니 그분이 대번 질문하시더니 얘기하시는 거가 그러면서 서비스의 본질이 뭡니까? 이러고 질문하셨는데 대번 그분이 또다시 대답을 하시면서 서비스의 본질은 ICT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한 5년 전부터 ICT 많이들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비스가 뭐죠? 서비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이제 뭐 여러 데피니션이 있는데 사람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지고 안 되는 건 사람이 뭔가 해준다라는 넓은 의미에 있는데 그럼 서비스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맞춤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브리바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데 제품 가지고 이걸 맞추려면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요놈한테 이렇게 맞추고 저놈한테 저렇게 맞추고 하는 거가 그게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 공감하시나요? 서비스가 맞춤화가 핵심이다라는 말. 공감되세요? 일본의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 서비스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사지 타입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마사지사가 나한테 서비스, 마사지 행위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어깨가 여기가 아픈 줄 알았는데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거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밑에요. 아니요, 그거 뒤에요. 요거 맞춰주잖아요. 자, 그런 거를 요즘 고객은 에브리바디가 다른 고객들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자. 그리고 ICT 기술이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브리바디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는 뭐냐? 경제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요거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여간 아이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중요한 가치가 경험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 가치를 먼저 찾는 사람들, 그 회사가 사실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 경험 가치라는 것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논문에서는 이런 경험 가치를 어떻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리터러처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6년 전에 논문 쓰면서 나도 스테판 버거처럼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 이제 유럽에 학회 가면 사람들이 저 E3 밸류 쓴 사람 저 사람이야. 가서 얘기하자. 요즘 조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치들 중에는 바깥으로 드러내는 기능적 가치가 있어요. 포인터가 두 회사 거가 있는데 어떤 거가 더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지? 테스트를 해보면 계속 똑같은 배터리를 놓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회사 제품이 더 오래 쓰더라. 바깥으로 드러나죠. 이건 기능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 그 페이스북을 만든 그 주커버거가 사람들은 커넥티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걸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그 가치를 드라이브 해주는 서비스를 페이스북이라는 거로 만들어서 그 가치를 제공해주면서 자기가 돈을 번 거죠. 물론 그걸 또 도네이션을 한다 그러지만 그런데 또 다른 가치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정서적인 가치. 우리 복면가왕을 들었을 때 막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정서적인 가치라는 거가 있고 학습적인 가치,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학습적인 가치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인 가치에 능동적인 정서적 가치라는 거가 중요하답니다. 이거 그림을 다시 이걸로 좀 하면 소위 우리가 감성이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감성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반응적 정서적 가치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 예뻐. 향기를 맡으면 좋아. 그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한테 뭔가 들어온 것 때문에 반응하는 정서. 근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it comes quick but it goes away quick.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액티브 이모션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희, 노, 에, 락. 사랑, 마음을 평안하게 먹는 거, 뭔가 성취감. 내가 쓰는 제품을 소비자라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종류의 정서적인 가치가 이제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먼저 발견하고 경쟁사보다 이런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그거를 드라이브할 서비스를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틀이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서비스 융합 디자인 협동 과정에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와 틀이 있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사회 서비스도 있지만 핵심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 만들 때의 핵심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아까 서비스의 본질이 맞춤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009년에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서비스 컨퍼런스, R&D 컨퍼런스를 만들면서 세계에서 서비스로 지식 서비스로 성공한 회사의 사장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라는 디자인 회사의 사장을 데려왔고요. 그때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슈가 화두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품과 융합하자 그러는데 그 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서비스? 디자인하는 거 이렇게 모습도 근사해야 되고 색깔도 칠해야 되는데 서비스는 그런 거 없잖아? 헷갈려 했는데 이게 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핵심이 서비스 디자인인데요. 그때 당시 아이디어의 코파운더인 빌 모그리지가 얘기한 서비스 디자인 사례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디자인. 예를 들어서 이 레드크로스가 번열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뭔가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나고 번열을 하는 사람 또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해서 이런 제품들을 쫙 만들었을 때 아이디어가 덤으로 만들어준 게 YI 기부라는 거예요. 번열하시는 분들 번열하신 다음에 안정하기 위해서 잠깐 한 몇 분 정도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는 먹는 거가 먹는 걸 준다거나 우유를 준다거나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 번열 한 번도 안 해서 모르는데. 근데 이 행위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피를 기부를 하시느냐?
간단하게 여기다 종이에다가 그걸 좀 스토리를 적어라.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라. 라는 아직까지 없던 행위를, 아직까지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가 주는 밸류가 뭐냐면, 헌혈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 참 좋은 일 하고 있어. 또 해야지. 이런 좋은 생각, 액티브 이모션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었던 거를 저 액티비티를 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그 밸류를 극대화하는 행위를 만들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 디자인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밸류를 찾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갑을 열고 돈을 내게 하자라는 거가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여서, 김용세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는 먼저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이 밸류를 드라이브하는 액티비티, 사람의 행위를 디자인하고,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거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디자인하고, 이 서비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4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서비스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앞서 그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핵심이 서비스와의 융합이다라는 거죠. 인더스트리 4.0 말씀하신 제가 장표상으로는 굉장히 뒤에 마지막에다 갖다 넣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저는 몇 년 동안 해왔고, 인더스트리 4.0 얘기는 요즘 갑자기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있던 것들 쭉 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인더스트리 4.0 장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IoT와 연결하자,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이게 띵스끼리 연결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서비스가 없으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메인트넌스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센서가 연결되는 겁니다. 서비스를 먼저 개발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인데, 특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뭐 20년 이렇게 만들어 왔죠.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 좋은 컨트리뷰션도 하고 뭐 회사가 컸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옛날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품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관점을 김용세표 E3 밸류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뽑아내고, 꼭 필요한데 우리가 못하는 거는 아웃소싱도 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기한테 셀프 서비스하는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그 서비스를 융합을 해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고,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그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2009년부터 저희가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행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닉스전자 케이스예요. 헤어드라이기 만드는 유닉스전자. 이런 제품이 어느 정도 제품 기술력 가지고는 이제 평준화가 됐고 할 만큼 한대요. 뭔가 더 벌고 싶어요. 근데 제품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서비스를 융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닉스 그 뷰티라는 포털 사이트를 이제 자회사로 만들었고, 이 회장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위가 이거를 맡아서 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지식 서비스 R&D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이거 티피칼은 뭐 배송도 해주고 온라인 구매도 해주는데, 또 하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냐면 헤어드라이기 회사이기 때문에 미장원 사장님들이 주요 고객인데 시다 구하는 것까지 도와준대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또 레뷰뉴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사실 헤어드라이기 한 2년에 한 번씩 사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관리하는 약품을 헤어드라이기에서 분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헤어드라이기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모바일 관리 약품을 통한 레뷰뉴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되는, 레뷰뉴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전략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랑 비슷한 과제로 네덜란드의 과제도 있는데, 여기에 이 과제 중에 하나는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돼 있던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다가 오그멘트 리얼리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이불 애들 이제 그 동화 들릴 때 이불의 모습을 약간 그 오그멘트 리얼리티로 바꾸면 동화 스토리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스타트업을 요렇게 4개의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제품 서비스 융합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메소달러지를 만들었고, 엑스퍼티즈를 갖고 있는 학교와 컨설팅 서비스 협회,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 관련 사들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도와드리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로 하나만 소개를 드릴게요. LED 조명 제조업체인 필룩스라는 회사랑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일을 했는데요. 이 회장님이 이 필룩스라는 이름에다가 COF를 붙이면 커피룩스가 돼 이러더라고요. 노시청 회장님. 그래서 조명 카페 만들어 보려고 그거 좀 어떻게 좀 같이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명 카페를 제조업체가 만드는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을 하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서비스는 사람의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사람이 카페에서 뭐 하나 굉장히 셀카들을 많이 찍고요. 대화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독서도 하는데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이제 E3 밸류 중에서는 자기가 있는 그 환경을 자기한테 딱 맞게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들 중에서는. 그래서 뭐냐 하면 카페에 있는 공간 중에서 다는 아니고 전체 40석이면은 한 그 중에서 한 대여섯 석 정도를 이런 특수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내가 사실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조명에서 내가 제일 이쁘게 나올지는 미리 모르거든요. 그래서 LED 조명해주는 다양한 조명을 자기가 계속 트라이를 해가면서 자기가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IoT의 핵심인데 물리적인 상황을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평가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 등록해서 갖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맞춤을 해나가면서 예를 들면 미리 가가지고 내가 제일 이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이제 조명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소개팅 받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카페에서 하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진짜 좋아하면 이런 장치를 집으로까지 갖고 오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필룩스가 커피숍 체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커피숍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가지고 샵인샵 형태로 그래서 실제 고객들이 자기가 편리한데 가고 싶은데 자기가 예약해서 가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맞춤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드리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이제 저희가 진행한 내용입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30분을 하게 되네요. 거의 30분을. 자, 인더스트리 4.0 그 앞에 장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온 동네가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코끼리를 만질 때도 다리 만진 사람이 있고 귀 만진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찾은 자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더스트리 4.0을 이루는 4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프로덕트와 스마트 서비스를 가지고 피플 리더십과 체인지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커스터머가 인발브를 해요. 그래서 얘를 성장할 수 있는 드라이버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맞춤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 이게 그로우스 드라이브고 그래서 제품이 아주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된 거예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만 먼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렇게 물건, 공장 돌아가야 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매니팩처링에 지금 있으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이다 이쪽 파라다임이 익숙하니까 이 얘기 먼저 하시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옛날 제품을 이것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스마트 팩토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스마트한 걸 먼저 찾아야지 됩니다. 제품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밸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바로 인더스트리 4.0을 핵심으로 꿰뚫는 얘기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한테 차별화된 서포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화 과제이고요. 산업부 과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조업에 관련되신 분 비즈니스 혁신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의 제조기업이 서비스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리고 고객을 중심에 두는, 고객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시는 거. 이게 아마 지금 필요하신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